안녕하세요. 새하늘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남편을 만난 것은 부모님의 소개였습니다. 어머니 지인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셨죠. 부모님 소개로 만나는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싶으시겠지만 그것도 벌써 10년은 더 전의 이야기랍니다. 제가 연애에 도통 관심을 보이지 않다 보니 부모님께서 마음이 급하셨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남편은 재미있고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제가 처음 만났던 남편은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었죠. 좋다 못해 뒤통수를 수도 없이 맞고 다니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저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저 몰래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준다거나 보증을 섰던 것으로 돈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께서 수습해준 것도 한두 번은 아니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동네 시장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의 배경에는 늘 그 분식집이 있었고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지병으로 더 이상 분식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그 분식집을 어떻게 해야 하나 가족들 사이에 말들이 많았어요. 남동생은 그냥 팔아버리자고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무척 서운해하셨죠. 저 역시도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분식집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죠. 남편은 제가 원하는 일이라면 언제든 응원한다고 말하며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남동생 반응은 냉담했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말했죠. 그 회사를 어떻게 들어갔는데 누나는 아깝지도 않아? 누나 미쳤어? 갑자기 분식집은 무슨 분식집이야. 그리고 요즘 누가 시장에 온다고. 그냥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니까. 남동생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죠. 비록 그 시장이 크고 유명한 곳이라 장날이 되면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장보다는 다들 마트를 이용하는 분위기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려 분식집을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남동생과 딱 6개월만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바로 그만두겠다고 약속을 하곤 겨우 시작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맛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를 빼다 박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딱 하나 어머니를 닮은 것이 있다면 바로 손이었죠. 손으로 하는 것들은 재주가 좋았거든요. 우리 애들 어릴 때 옷의 80%는 다 제가 만들어 입혔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분식집은 의외로 인기가 좋았어요. 동네에서 오래 장사를 한 곳이다 보니 오며 가며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주기도 하셨지만 시장 맞은편에 학원들이 많아서 배고픈 학생들도 꽤 많이 왔고요.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남동생의 말이 무색하게 분식집은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찾아주신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분식집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당시 유행한다는 것들을 배워 메뉴판을 채우기도 하고 스스로 이런저런 레시피를 구상해서 만들어보기도 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참 많이 도와줬어요. 마감 시간에 맞춰 저를 데리러 와서는 가게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기본이고 새로 메뉴를 만들 때마다 먹어보며 이런저런 피드백을 주기도 했죠. 남편과 트러블이 생긴 것은 분식집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빨래를 돌리려고 주머니를 정리하는데 종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꼬깃꼬깃 접혀 있었죠.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 고깃집 전단지더라고요. 문제는 뒤편이었죠. 뒤편에는 커다란 글씨로 어제 날짜와 함께 며칠까지는 꼭 1,000만 원을 갚겠다고 적혀 있더군요. 그리고 그 밑에는 남편의 이름과 저도 잘 아는 남편 친구의 이름이 있었죠. 저는 눈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1,000만 원이라뇨. 저는 허둥거리며 남편에게 달려가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당황하며 어디서 찾았느냐고 묻더군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당신 내 물건 뒤졌어? 뒤지기는 뭘. 빨래하려고 보니까 주머니에 들어있던데. 당신 돈 빌려줬어요? 1,000만 원이나? 별일 아니야. 당신은 몰라도 되는 일이야. 아니 어떻게 그 큰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몰라도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돈이 어디 있어서 돈을 이렇게 빌려준다는 말이야. 내가 벌어준 돈인데 뭐 어쩌라고. 지금 당신 허락이라도 받으란 말이야?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물론 남편이 번 돈이니까 남편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준다면 말 정도는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궁금해하는 제가 잘못된 것일까요? 남편은 완전 실망했다는 식으로 저를 노려보며 2번 다시 이야기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남편의 반응에 제 마음도 차게 식었어요. 제 반응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남편은 헛기침을 하더니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일 믿는 친구고 지금 급하다고 해서 돈 빌려줬어. 금방 갚을 테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당신이 알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을 안 했을 뿐이야. 남편의 해명이 있었지만 저는 한동안 좀 남편과 거리를 두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돈 거래는 신중해야 하는데 고기나 먹으면서 이면지에 한 줄 써서 주고받아도 되는 건가 싶었죠. 우리가 무슨 재벌도 아닌데 말이죠. 남편과 그 일로 대면대면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보여주더군요. 그때 빌려갔던 친구가 돈을 갚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남편은 보란듯이 별일 아니지 않느냐며 이만 화를 풀라고 말했어요.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허락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하고 상의를 좀 하자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기준에서 1,000만 원은 이렇게 쉽게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돈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알았어. 다시는 당신이 신경 쓸 일 안 만들게. 저는 몇 번이고 남편에게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그 일을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 사건을 제외하고 저희 부부는 평범함 그 자체였어요. 평온했죠. 남편이 약속을 정말 지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떠올려보면 철저하게 숨긴 것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평화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남편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은 첫 애가 태어나고 100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돈이 좀 있느냐고 묻더군요. 갑자기 무슨 돈 타령이냐고 물었죠. 이전 일도 생각나고 해서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여가며 물었지만 남편은 말을 얼버무리고는 잊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붙들고 물었지만 끝까지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저를 피해만 다니던 남편이 술에 완전 취해 들어와서는 친구는 와이프 덕을 그렇게 보고 사는데 왜 자기는 그런 것도 없느냐고 소리를 하더라고요. 충격적이었죠. 취중 진담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남편이 평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기분이 확 상했죠. 술 먹었으면 조용히 들어가서 자요. 애기 놀라잖아요. 내 집 와서 내 맘대로 소리도 못 내냐? 내가 왜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만하고 들어가요. 술 깨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해요. 저는 남편을 어떻게든 부축해서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남편은 그런 제 손을 뿌리치고는 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잠들었던 첫째가 일어나서 우렁차게 울었죠. 남편은 아이를 조용히 시키지 않고 뭐 하느냐고 제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는 화를 내고 싶었지만 꾹꾹 눌러 참고 남편에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안으로 밀어넣었죠. 그때였어요. 남편이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더니 저를 밀치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죠. 누군가에게 맞아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순간 집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생각지 못한 큰소리에 남편도 얼었는지 자기 손만 보고 가만히 서 있더군요. 내가 여보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남편은 술이 깬 것인지 허둥거리며 제게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쳐내고는 첫째가 울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실수했다고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일체 대답하지 않았죠. 다음 날이 되자 남편은 손이 발휘되도록 2번 다시 이런 일은 만들지 않겠다고 빌었지만 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제 스스로도 진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 상태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싶었기에 정리가 우선이었죠. 술에 취해 가족에게 손을 올리다니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잖아요.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이 처음인데다가 저렇게 사과를 하는데 넘어가도 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주변 사람들 이야기가 당시에는 하나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번만은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6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술을 일체 입에 대지 않았어요. 마치 그날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죠. 저희 집은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이도 둘이나 태어났고 분식집은 여전히 손님들이 많았으며 남편도 회사에서 승진을 했거든요. 저희 가정에 불운이 들기 시작한 것은 셋째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남편이 회사 일이 바쁘다며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죠. 술도 잘 마시지 않는 사람이 만취 상태로 집에 기어들어오기도 했고요. 심지어 시작 입구에서 잠들어 경찰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답니다. 하루아침에 바뀐 남편의 모습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무슨 고민 있느냐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이겨내자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남편은 괜찮다고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얼굴에는 근심으로 가득했고 툭하면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무슨 일이든 이야기 좀 해봐요. 그래도 둘이서 고민하면 해결책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일은 무슨. 내가 너무 걱정시켰지? 잘 해결되고 있어. 정말 해결되고 있는 거 맞아요? 당신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고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왜 그렇게 성가시게 굴어? 급기야 남편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순간 남편이 제게 손을 올렸던 그날이 떠오르며 온몸이 떨렸어요. 금방이라도 그날처럼 남편이 돌변할 것 같아 무서웠죠. 이걸 다행이라고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끝이었어요. 어쩌면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그러게 뭐하러 자꾸 묻느냐고 저를 타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괜히 일을 만들었다고 하실 수도 있죠. 실제로 시어머니께서는 힘들게 일하는 남편 바가지 긁는다고 한 소리 하셨거든요. 알아서 잘할 텐데 뭐가 그렇게 못 믿어서 캐묻느냐고요. 너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 거야?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네가 그렇게 하면 잘 될 일도 안 되겠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사람이 점점 예민해지고 날카롭게 반응하는데 걱정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요즘 집에 와서 애들한테도 화를 내질 않나 외박까지 하는데 어떻게 안 물어봐요. 남자 하는 일에 어디서 여자가 입을 대기를. 그동안 우리 아들이 월급을 안 갖다 준 적이 있기를 하니 아니면 바람이 난 적이 있기를 하니 그냥 입 닫고 기다리라고 하면 그러겠다고 하고 말리를. 월급이요? 어머니, 매달 애들 학원비 제외하고는 그이 월급을 본 적도 없어요. 분식집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생활비는 다 제가 충당했고 남편 월급은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적금이랑 펀드랑 해서 목돈 만들겠다고 큰소리쳐서 저는 그이가 얼마를 버는지도 모른다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고백에 당황하신 듯이 눈을 피하시며 헛기침을 하셨죠. 제가 그동안 말을 안 했으니 당연히 모르고 계셨겠지만 남편이 제게 달마다 주는 돈은 고작 5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걸로 애들 둘 태권도에 어린이집 보내기도 빠듯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초반에는 적금 통장도 보여주더라고요. 매달 넣고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애들 이름으로 된 통장도 있었고 해서 저는 한 번도 남편이 월급으로 딴짓을 하고 있다고는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 싶은 마음에 오히려 큰 소리를 치셨던 거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저는 남편이 무슨 일로 그렇게 신경이 곤두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지금 기억해도 등에서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아요. 마감 시간이 다가오기에 가게 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180은 훌쩍 넘어 보이는 큰 키에 운동을 했는지 다부진 체격을 한 남자 5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마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제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지 가게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무서웠지만 다시금 마감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주머니, 김성찬이란 사람 알지? 그 사람은 남편 친구인데 그 사람은 왜요? 갑자기 왜 여기 오셔서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럼 아주머니 남편이 안석현이야? 그런데요. 당신들 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은 어떻게 알고요? 남자들은 혀를 차며 남편의 친구가 돈을 빌리고 잠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그게 남편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죠.
남편 친구가 잠적을 했는데 왜 여길 찾아오느냐고요. 그런데 연달아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연대 보증인은 물론 남편 역시 돈을 빌렸다고 말이죠. 저는 너무 놀라서 몸을 휘청거렸어요. 하지만 겨우 벽에 기대 넘어지는 것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게 말도 없이 연대 보증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놀랐지만 사채를 썼다는 것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채라니 남편이 무슨 돈이 얼마나 필요해서 사채를 쓴다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저는 그 사람들에게 남편이 무슨 돈을 빌리느냐고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들은 차용증을 보여주더군요. 저는 몇 번이고 차용증을 읽었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믿음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차용증에는 선명하게 남편의 이름은 물론 눈이 튀어나올 만한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상상으로도 해본 적 없을 만큼의 거액이었어요. 무려 1억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들이 떠다녔습니다. 1억이란 돈이 왜 필요했을까? 다른 집에 살림을 차렸나? 아니면 도박을 했나? 펀드 이야기하더니만 혹시 펀드가 아닌 주식에 손을 댄 건 아닌가? 정말 오만 가지 경우의 수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제가 말도 없이 가만히 차용증만 보고 서 있자 남자가 거친 욕을 내뱉으며 뭘 그렇게 보느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 뭐 1억이 10억이라도 되냐? 누가 대신 갚아줘?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이 많은 돈을 왜... 당신들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은 당신 남편이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어디서 잠적이야. 그 친구 놈은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당신 남편은 연락 두절에 회사에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라도 와야지. 안 그래? 회사에도 없다니 그게 무슨... 남자들은 회사로 남편을 찾아갔더니 이미 퇴사를 한 상태라 결국 여기로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2차 충격을 받았죠. 아침마다 잘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나간 남편이 회사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싶었어요. 그렇게 멍한 상태로 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반갑게 저를 부르던 남편은 가게에 있는 남자들을 보고 사색이 되더군요. 그리고는 더듬거리며 여기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는데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여길 오느냐고 소리 질렀지만 남자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죠. 오히려 위협적인 몸짓으로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연락도 없이 잠적했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냐고 으르렁거렸어요. 진짜 무슨 짐승 같았어요. 그 기세에 남편은 바로 겁을 먹은 듯 뒷걸음을 치더군요. 저는 소리내서 남편을 불렀지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습니다. 남자들이 빠른 걸음으로 남편을 따라갔고요. 저에게 차용증을 보여주던 남자는 그래도 제가 불쌍했는지 살 구멍이라도 빨리 찾아보라고 하곤 나가버렸죠.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남편은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댁의 모든 사정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시댁의 반응이 아주 가관이었죠.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은 물론 제게 가게를 팔라고 하더라고요. 가게를 팔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네 남편 저렇게 쫓겨다니는데 손 놓고 가만히 있겠단 말이야? 그 가게 팔아서 어떻게든 해봐야지.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고요? 설사 돈은 갚아도 그 다음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해서 벌어진 일 아니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가 걱정이란 말이야. 정말이지 말이 통하질 않더군요. 저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얼마나 제게 잘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길길이 날뛰셨지만 저는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이혼이란 말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셨다는 듯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거친 욕설을 내뱉더군요. 시어머니께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저도 이혼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 이름으로 만들어둔 적금을 모조리 해약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로는 무조건 이혼을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들어둔 적금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해약을 하는 바람에 제게 남은 것은 분식집과 제 명의로 된 통장의 돈 그리고 얼마 안 되는 현금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찾지 못했는지 매일같이 남자들은 분식집을 찾아왔어요.
시장에는 온갖 소문들이 나돌았죠. 남자들은 남편을 내놓지 못하겠으면 돈이라도 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모른다는 말과 돈은 남편에게 받으라는 말뿐이었어요. 남자들의 행동이 점점 거칠어지자 시장 상인들도 겁을 먹은 듯 슬슬 저를 피하기 시작했죠. 상황이 이렇게 점점 최악으로 흘러가다 보니 친정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동생은 당장이라도 남편을 잡아오겠다고 성화였고 어머니는 다 자신의 탓이라며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공포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죠. 산딸은 다가오는데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이에 시름시름 앓으시던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정말이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곳이 지옥인가 싶을 정도였죠. 상황이 달라진 것은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누이가 저를 찾아오면서부터였어요. 결혼식 날에 잠깐 본 얼굴이 전부인 시누이는 갑자기 자신이 도와줄 테니 이혼 소송을 하라고 하더군요. 무표정한 얼굴을 한 시누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 없겠다 싶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법정에 나올 일 없게 자신의 선에서 해결할 테니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인생 살라고 하더라고요. 올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고작 올케 호적 정리밖에 없어. 진짜 미안한데 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그렇고 다 올케가 책임져야 할 거야. 양육비 이런 건 기대도 하지 말고. 이미 연 끊고 살고 있어서 그냥 모르는 척 하려고 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올케만 죽어나갈 것 같아서. 엄마는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그놈 편만 들 테니 그냥 여기서 끝내고 올케라도 살자. 당황한 저를 가만히 보던 시누이는 제 손을 굳게 쥐곤 앞으로 시댁에서 어떻게 나오든 귀 닫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6개월여 만에 이혼을 했고 서류상으로 남남이 되어 더 이상 남자들도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갓 태어난 막내와 아직 어린 두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과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남아있었죠.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몇 번이고 찾아와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자기 아들이 저 때문에 고생한다고 시장이 떠나가라 외치는 시어머니의 등살을 겨우 견뎌가며 버텼죠.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렵게 산을 하나 넘었더니 더 큰 산이 제 앞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바로 막내였죠. 막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아이를 가졌을 때 남편 일로 아이에게 신경을 못 써준 것이 원인이 된 것 같아 자주 알아눕는 막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연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는 하지만 막내는 제게 다른 의미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어요. 병원을 죄지처럼 드나들면서도 씩씩하게 커가는 막내를 보며 얼마나 나 몰래 울음을 삼켰는지 셀 수도 없었죠. 그렇게 아프던 막내는 결국 10살이 채 되지 않아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렵고 까다로운 수술이라 큰 병원에서도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순번도 있어 한참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막내의 상황은 나빠졌어요. 이러다 큰일이 날 것 같아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위험한 고비를 몇 번이고 넘겨야만 했고요. 저는 하루하루를 피말리는 기분으로 살았어요. 가게는 이미 예전에 문을 닫았고요. 저는 그저 오늘 하루 막내가 잘 버텨주기를 바랄 뿐이었답니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던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기도 한 그날은 저녁부터 막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되었죠. 아무리 아파도 입 밖으로 아프다는 소리를 잘 하지 않던 막내가 그날따라 너무 아프고 힘들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더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대로 막내가 어디론가 갈 것만 같았죠. 밤이 되자 막내는 의식을 잃었어요. 중환자실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의료진들이 뛰어 들어가더니 막내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간호사 선생님을 붙들고 물었죠.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라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이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막내를 따라갔죠. 대기실에서 수술이 끝나기 기다리길 한참. 시간은 흘러가는데 막내가 들어간 수술실의 불은 꺼지지 않더라고요.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뚫어져라 화면만 보며 제발 막내를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이윽고 불이 꺼지고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셨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손을 잡고는 천천히 토닥이며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니 이제는 깨어나길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요. 저는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그 말이 정말이냐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들고 몇 번이나 허리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수술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마음고생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라봤어요.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그런 저를 보곤 빙그레 웃기만 하셨고요. 저는 혹시 우리가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저 다음날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다고 하고는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고 하시곤 허리를 숙이셨어요. 당황한 제가 허둥거리며 같이 허리를 숙였다 들어보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미 가버리셨더라고요.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지만 저는 그저 막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기로 했답니다. 저의 의문은 다음날 쉽게 해결되었어요. 막내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리에 안도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휠체어에 탄 할머니 한 분과 함께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단박에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꽤나 오래된 기억이지만 계속해서 마음에 남았었거든요. 분식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을 시기였는데요. 오전에는 늘 장사 준비로 정신이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면 하나둘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한바탕 점심 장사를 마치고 살짝 여유가 생겨 가게 한쪽 자리에 앉아 쉬고 있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께서 가게 앞을 서성거리시더라고요. 폐지를 줍는 할머니셨죠. 시장에서는 유명한 할머니셨고요. 남편에게 맞고 살던 딸이 손주 둘을 맡기고 도망치는 바람에 없는 살림에 애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다 손버릇이 나쁜 사위가 툭하면 집에 찾아온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사위를 피해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시다 결국은 저희 동네에 정착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직도 사위가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에서는 다들 그 할머니를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사위가 무서워서 피하는 편이었어요. 한 번은 시장 바닥 한가운데에서 딸을 어디다 빼돌렸냐며 할머니께 난리를 피워 경찰이 오기도 했거든요. 저는 벌떡 일어나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할머니 뭐 드릴까요? 저희가 폐지는 잘 안 나오는데. 아니야. 저기... 네 할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떡볶이 말이야. 혹시 500원어치도 팔아? 저희 분식집에서는 떡볶이 1인분이 2,000원이라 500원어치는 팔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렇게는 팔지 않는다는 말이 전혀 나오질 않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된다고 말씀드리며 슬쩍 무슨 날이냐고 물었죠. 사실 매번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도 할머니께서는 눈길만 주실 뿐 한 번도 사가신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오늘 둘째 손자가 생일인데 손자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다른 집도 아닌 우리 집 떡볶이라 그것이라도 사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영 벌이가 시원치가 않아서 그래서 500원어치라도 좀 살 수 있을까?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손주 생일이시구나. 그럼 제일 맛있어 보이는 놈들로 골라볼게요. 괜찮겠어? 미안해. 진짜 내가 다음에는 에이 할머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 떡볶이를 좋아해 준다니 제가 더 기분 좋은걸요? 저는 1인분이 조금 넘는 양을 꾹꾹 눌러 담았어요. 그리고 튀김도 몇 개 넣었죠. 할머니께서는 뭘 그렇게 많이 주느냐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렇게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넉살 좋게 생일 선물이라 생각하고 받아달라고 말씀드렸죠. 할머니께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얼굴을 하시며 고맙다고 하시고는 몇 번이나 허리를 숙이고 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인사를 받는 것이 민망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가게에 나오면 다른 곳과는 다르게 분식집 앞이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비가 엄청 내린 다음 날인데 저희 가게 앞만 깨끗했죠. 저는 누군가 저희 가게 앞을 깔끔하게 청소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할머니네 첫째 손주라는 것도 알았죠. 저는 고작 떡볶이 한 번을 넉넉하게 담아준 것이 전부인데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밑반찬이랑 카레나 짜장 같은 것들을 담아 할머니 댁 앞에 놓고 왔어요. 가게 앞을 청소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편지와 함께 말이죠. 처음에는 할머니께서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매일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청소해주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 값을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죠. 저희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도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어요. 사춘기에 아이들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란 사람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어머니란 사람은 자기 살겠다고 아이들을 버리고 가선 소식도 없고 거기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아이들 마음 다치는 것은 보고 싶지 않아 그저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틈타 집 앞에 두고 오는 것이 전부였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도시락을 배달했어요. 몇 번이고 아이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몸이라도 아프신가 싶어서 집을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집주인의 말로는 도망치듯 떠났다고 하고요. 걱정이 되더군요. 설상가상 그 사위라는 인간이 저희 가게에 와서는 할머니와 아이들 소식을 내놓으라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할머니 집에서 저희 분식집 젓가락을 발견했다고 하면서요. 당연히 저는 어이가 없었죠. 그런 이유로 저를 찾아와선 할머니와 아이들을 내놓으라니 도대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당장 경찰을 불렀고 그 사위라는 사람은 끌려가면서도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두고 보란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사위라는 그 사람은 몇 번이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할머니와 아이들이 더 걱정이 되었답니다. 나름 알아보기도 했는데 제가 아는 곳이라고는 김씨 할머니라는 것 말고는 없다 보니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그 일은 그렇게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죠. 그런데 그런 할머니를 병원에서 만나다니 보통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나 기억하겠어? 떡볶이. 당연하죠, 할머니. 그동안 어디 가셨던 거예요? 갑자기 사라지셔서 깜짝 놀랐어요. 찾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에서 만나다니. 할머니께서는 울먹거리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당시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친 줄 알았던 딸이 겨우 자리를 잡았다며 같이 가자고 해서 알리지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사위가 나타날까 겁이 나서 도망치기만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죠. 저는 이렇게 살아계신 것만 본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께서는 곁에 서 있는 의사선생님의 팔을 당기시고는 어서 인사를 하라고 하더군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아주머니 도시락 덕분에 굶지 않고 학교 다닐 수 있었어요. 꼭 그 은혜 갚고 싶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찾아갔어야 했는데. 첫째라면 우리 분식집 앞을 매일 청소했다는 그 첫째? 네, 아주머니. 동생놈도 곧 이곳으로 올 겁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동생은 아직 학생이라 지금 수업 중이에요. 아주머니, 정말 그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주머니의 도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희는 있을 수도 없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가 뭘 했다고.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셨다니. 정말 할머니 뿌듯하시겠어요. 내가 새댁을 어떻게 잊어. 나 아프면 약 사다 줘. 영양제도 넣어줘. 자네가 우리한테 해준 것들 하나도 안 잊었지. 아주머니께서 시험 잘 보라고 넣어주셨던 편지 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가운 앞주머니에서 작은 지갑을 하나 꺼내서는 제게 보여주더군요. 그 안에는 제가 적어줬던 메모들이 코팅된 상태로 들어있었어요.
도시락만 주기 뭔가 허전해서 한마디씩 적어서 남겼던 편지들이 가득이더군요. 제일 위에 올려진 것이 시험 잘 보라는 말이었어요. 그것 말고도 감기 걸리지 말라고 한 것도 있었어요. 세월이 그렇게나 흘렀는데도 여전히 선명한 제 글씨에 괜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고작 그런 일로 감사를 받는 이 상황이 민망하기도 하고요.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자 의사 선생님께서는 공부하기 힘들 때마다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마다 이 편지에서 힘을 얻었다고 하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학회에 다녀오느라 늦게 와서 몰랐어요. 만약 빨리 알았더라면 바로 수술을 했을 텐데 진짜 죄송해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은 확실히 성공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고마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리를 숙였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런 저를 일으키며 그저 은혜를 갚은 것 뿐이라고 하셨죠. 할머니께서는 시간 있으면 자신과 이야기나 좀 하자고 하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다 말해주고 싶다고 하시며 마찬가지로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죠. 저는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그 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누었답니다. 막내의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면서 저희 가족에게도 웃음이 찾아왔죠. 할머니네 둘째는 이사를 가고 나서 제일 아쉬웠던 것이 제가 만든 떡볶이를 못 먹는다는 것이었다고 말해주었어요. 온갖 사내진미를 다 줘도 그때 제가 싸준 도시락만큼 맛있는 음식은 없다고 말해주는데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군요. 저는 할머니와 두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죠. 저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분식집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다시 시작한 가게에서 정말 말 그대로 신바람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고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제 기억에서 깔끔하게 잊었던 그 남편이 다시 저를 찾아왔더군요. 잘 지냈냐고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며 들어오는 남편을 보는데 저는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고 그저 남편을 뚫어져라 보기만 했어요. 남편은 가게를 둘러보며 눈으로 구석구석을 훑었어요. 성공했구나. 이렇게 번듯한 가게도 차리고. 시장에 갔더니 없어져서 얼마나 놀랐는데 여기 시세는 얼마나 해? 설마 매매는 아니지? 월에는 얼마나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당신이 무슨 얼굴로. 나랑 당신이 무슨 사이라고 나타나선 그런 걸 물어. 무슨 사이라니 여보. 사정상 아무리 떨어져 있었어도 우린 부부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부부? 이혼한 지가 언젠데 부부래. 우리 이미 끊어진 인연이야. 그러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당장 나가. 능글거리며 저를 여보라고 부르는 남편을 보며 정말이지 쌍욕이 혀끝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찾기 위해 심호흡을 하곤 남편에게 축객력을 내렸어요. 남편은 그런 제 말을 귓등으로 듣는지 조금의 미동도 없었죠. 저는 소리를 높여 이혼까지 한마당에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당장 나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누구 허락을 받았다고 이혼이야. 나는 그 당시에 이 나라에 없었는데 무슨 이혼. 내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우리 누나랑 짜고 이혼까지 만들었더라. 당연히 무효지 그건. 바로 소송할 거야. 나는 절대 당신이랑 헤어질 생각 없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형님이랑 짰다니.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잖아. 양육권이고 친권이고 다 내가 가져오고 위자료 한 푼도 안 받고 끝냈는데 무효라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위자료라니. 나는 동의한 적 없는 이혼을 진행하려면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지. 애들까지 데려가는데 그 값은 했어야지. 어디서 날로 먹어? 뭐? 날로? 지금 말 다 했어? 당신이 그러고도 아버지야? 어떻게 애들을 두고 그런 말을 해? 당장 끌어내기 전에 나가. 오늘은 첫날이니 이대로 가겠는데 당신 내가 이대로 넘어가길 바라면 그 값은 제대로 내야 할 거야. 지난 시간 동안 밀린 위자료 내가 다 받아낼 테니까. 남편은 기세등등하게 자기 할 말만 하고는 나가버렸어요.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비틀거리며 가게 입구로 가서는 들고 있던 소금을 한 줌 뿌렸어요. 남편이 아니라 제게는 재앙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저는 머리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급하게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돈을 주고 끝내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제게 그만큼의 돈이 있을 턱이 없죠. 지금 시작한 분식집도 할머니의 도움에 대출까지 받아 겨우 마련한 것이고 가게도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중이었는데 무슨 수로 제가 돈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몸살 기운이 있다고 말하고는 방에 들어가서 벽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할머니네 둘째가 문을 살짝 열곤 저를 불렀습니다. 분식집에 갔다가 닫힌 문을 보고 왔다고 했죠. 저는 할머니네 둘째가 로스쿨에 다니고 있다는 생각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네 둘째는 남편 욕을 하며 길길이 뛰더군요. 아니 이모 그걸 그냥 뒀어요? 진짜 내 손에 걸렸으면 죽었어요 그놈. 어떻게 애들 안부는 묻지도 않고 뭐? 위자료? 우리 아버지도 인간 아니었지만 그 새끼도 인간 되긴 글렀어요. 이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혼이 무효가 되면 뭐요? 이모 다시 이혼하면 되는 거죠. 그 인간이 한 짓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내가 형한테 이야기할게요. 형이 발이 엄청 넓으니까 도움 될 거예요. 저도 선배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이모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 인간이랑 다시는 엮일 일 없게 만들어줄 테니까. 할머니네 둘째는 큰 소리를 치더니 저더러 오늘은 애들이랑 외식을 하고 오겠다고 하곤 나가버렸죠.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게 그 소리를 듣는데 벌렁거리던 마음이 가라앉고 안도감마저 들더라고요. 저는 불안감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과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고 결심했답니다. 남편은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왔어요. 결심을 단단히 한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이혼 무효를 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남편을 보며 상관없다고 대답할 정도였으니까요. 당당하게 나가는 제 모습에 오히려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대로 입 닫고 살아줄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답니다. 제가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나가자 남편이 머쓱해진 얼굴로 물러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남편은 몇 번이고 찾아와선 급기야 애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개소리를 서슴없이 떠들어댔죠. 저는 아이들 앞에 나서기만 해보라고 그때는 같이 죽자는 소리로 받아들이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들 앞에 나서는 거 싫으면 그냥 위자료 주고 끝내자니까. 어차피 법정 가면 당신한테 불리해. 알잖아 당신도. 상관없다니까. 가서 나를 사기죄로 고소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당신한테 1원도 줄 수 없으니까. 법대로 해. 내가 잘못했으면 그 죄값 치르면 그만이니까. 여기서 괜히 시끄럽게 굴지 말고. 당신도 남자라면 입으로만 털지 말고 해보라고. 자신 있게. 당신 이렇게 나오면 후회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이야. 애들 생각은 안 해? 애들이 엄마 없이 어떻게 크라고. 내가 양보해줄 때 그냥 합의하자니까. 합의는 무슨 합의? 당신 같은 인간 말종하고 무슨 합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모가. 남편이 저를 살살 달래며 돈을 뜯어내려고 하던 그때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중에는 의사 선생님도 있었죠. 저는 이 상황이 어리둥절하기만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남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라고 하더니 제 곁에 와서는 괜찮으시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고 했죠. 경찰이에요, 이모. 이모한테 이따위로 하는 쓰레기가 어디 멀쩡한 인생 살아왔겠어요. 알아보니까 이 인간 보이스피싱으로 여기저기 돈을 뜯어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데려왔죠. 혹시 무슨 해코지라도 한 건 아니죠?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남편은 그 일이 있자마자 중국으로 갔다 보이스피싱 그룹의 중간 정도의 직책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일을 만들었다가 결국 꼬리가 밟힌 상태였죠. 경찰에서는 남편을 비밀리에 쫓고 있었고요. 조직에서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찾을 정도라는데 정말이지 믿겨지지가 않았죠. 제가 아는 남편은 그런 짓을 할 그릇이 아니었거든요. 세월이 참 무섭더라고요. 거기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왔다는 사실에 눈이 돌 것 같았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뻔뻔스럽게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고 있었죠. 사람 잘못 봤다니까? 아 참 사람 착각했어요. 나 아니라니까.
이거 좀 놓고 얘기하자고. 야, 너 나한테 이러고도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애들 보기 안 부끄러워? 너 같은 인간이 아빠라는 사실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아? 어디 그 주둥이에 애들을 올려?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두고 봐.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남편은 끌려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섬뜩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몸을 돌렸어요. 그렇게 남편이 끌려나가고 나서야 의사 선생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잘 마무리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남편이 이혼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번 일로 앙심을 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웃기만 할 뿐 제게 걱정하지 말란 소리만 했죠. 그 이후로 남편에 대해서 들은 소식이라곤 징역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전부였어요. 자세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은데 제가 알아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 알아보지는 않았답니다. 제가 신경 쓰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이혼 무효 소송이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도 쏙 들어갔더라고요. 당연히 위자료 이야기도 없었고요. 혹시나 징역을 살고 나와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은 되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 사건이 있었던 것도 벌써 2년 전이네요. 그 사이에 할머니께서도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여전히 의사 선생님과 지금은 사법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둘째까지 두 손주와는 아직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두 사람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아래로 이사까지 왔어요.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더 가족 같은 사이가 되다 보니 이제는 제가 진짜 두 사람의 이모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랍니다. 지난주 할머니 기일에 맞춰 가족들끼리 납골당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아이들 손을 잡고 내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고작 도시락 하나였는데 이렇게 듬직한 가족이 생기다니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저의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보며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지낼 수 있길 기도했답니다. 마지막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최근에 역대급으로 황당하면서도 어이가 없고 또 웃긴 얘기가 있어서 제보하게 됐어요. 주위에 모임이 많아서 모일 때마다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배꼽 잡으며 웃으며 어디든 무조건 제보하라고 해서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아시죠? 흔히 말하는 원수의 집안 다들 아시죠? 저는 제가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라 이런 얘기는 당연히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제 상견례 자리 때 깨지게 됐어요. 상견례 얘기를 꺼내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서울에서 나온 서울 토박입니다. 심지어 직장도 서울에서 잡아서 사실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고 우리 집은 이사도 제가 초등학생 때 한 번 갔던 것을 빼고는 간 적도 없어요. 아버지는 은행에 다니시고 엄마는 집에 계셨는데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적당히 화목하고 큰 탈 없이 자랐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식들이라면 뭐든지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하셨죠. 아버지는 무뚝뚝하신 편이었고 말씀 자체가 별로 없으셔서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엄마는 밝고 다정하셨지만 때로는 억세고 나설 일이 있으면 강하게 나설 줄 아는 멋진 엄마였어요. 아버지가 은행에 재직해서 가난하게 자라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 넉넉하고 여유롭게 자라지도 않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일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난 저는 밑으로 남동생이 있는데 3살 터울이고 동생과의 사이도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무난한 관계로 자랐어요. 학창시절 교우관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누구와 그렇게 크게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다고 막 순하거나 그러진 않고 오히려 되게 무던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우두머리로 다니기보단 친한 아이들과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아이였어요. 동생이나 저나 특별히 공부를 잘하거나 예체능의 두각을 보이지도 않아서 평범하게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갔고 동생은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저도 대학에 다니며 참 많이 놀기도 놀고 연애도 많이 했어요.
남자친구들의 군대를 기다리기도 하고 혹은 도중에 차거나 차이기도 했고 다 기다렸더니 저를 바람맞히고 떠난 놈도 있었네요. 대학생 때는 노는 거라는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저는 여기저기도 많이 놀러 다녔는데 그 기간은 아직도 그리울 정도랍니다. 미팅도 많이 하고 친구들과 매일 만나서 놀았어요. 그렇게 광란의 대학 시절을 보내고 저는 서울에 있는 어떤 중견기업의 회계팀에 입사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신입사원일 때 우리 팀에 있던 대리였는데 원래 신입사원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조금만 잘해도 다 잘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을 해내면 그게 마치 대단한 일처럼 보이고 뭘 해도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입사하자마자 남편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무던한 저보다 훨씬 더 무던한 성격이고 감정 표현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땐 그게 뭐가 그렇게 멋있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가만 보면 속이 답답해서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짜증이 나는데 그때는 그게 참 멋지고 오히려 대단해 보였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들이대서 우리의 연애는 시작됐는데 제가 회사 선배와 연애를 시작했다니까 엄마는 대학생 때처럼 또 몇 달 사귀다 헤어질 줄 알고 나중에 결혼할 사람만 말하라고 딱 잘라서 말했어요. 저도 지금 남편과 사귀기 전에는 아니 사귀고 나서도 이 사람과 결혼할 거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사귀다 보니까 오히려 섬세하고 다정한 사람보다는 이렇게 무던하고 세상에 불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늘 만나던 남자친구들과는 싸우는 일도 많았고 연애를 하며 안 싸우는 것은 정말 드물잖아요. 그런데 저는 남편을 만나며 싸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그것도 결혼 결심의 큰 이유였답니다. 총 3년을 만났는데 한결같이 여자 문제로 저를 속삭인 적도 없었고 회사 일도 잘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답답하게 여길 정도로 감정 표현도 적었는데 어릴 때는 같이 장난치고 재밌는 사람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며 이렇게 말없이 조용한 사람이 오래 만나기엔 훨씬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우리의 나이도 결혼 정년기가 됐고 둘 다 회사에서 자리도 잡았겠다 결혼을 결심하고 각자 집에 인사를 계기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서울에서 나고 자랐던 저와 달리 남편은 본가가 시골에 있었고 지방이라 차로 3시간 걸리는 곳에 있어서 먼저 우리 집에 인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태어나길 시골에서 태어나서 고등학생 때 형하고 둘이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어요. 형과 둘이 대학도 서울에서 나왔고 직장도 나와서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산 지는 꽤 됐다고 했습니다. 형도 결혼해서 독립하고 살고 있다고 했고요. 부모님에게 인사하기 전에 저도 남편의 형을 봤었는데 그냥 정말 남편처럼 조용하고 말수가 매우 적으신 분이셨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 인사를 왔는데 엄마는 제가 결혼한다고 예비사위를 데리고 오니까 사위사랑은 장모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말 그대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엄마지만 친정엄마는 음식을 너무나도 잘해서 원래 동네에서도 유명하셨거든요. 오죽하면 김장철이 되면 우리 엄마에게 동네 아주머니들이 같이 하자고 먼저 연락 오시거나 심지어 우리 집 김치를 사 먹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저도 엄마 음식을 평생 먹으며 자랐으니 음식 맛에 되게 예민하고 까칠한데 엄마는 그날 유독 자신 있는 요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잡채, 불고기, 된장찌개, 꽃게찜 등 기억도 다 안 날 정도로 호화로운 요리를 하셔서 식탁 위에 공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감정 표현이 그렇게 다채롭지 않은 편인데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표정을 저는 3년 만에 처음 봤어요. 엄마의 요리를 다 먹고 거실에 둘러앉아 본격적인 호구 조사가 시작됐는데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에 다녔으니 기본적으로 조건들은 부모님 마음에 이미 든 상태였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저한테 재산보다 사람 됨됨이를 보라고 귀에 박히도록 말씀하셔서 계속 다른 것보다 인성에 관한 질문을 많이 꺼내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떡할 거냐, 저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거냐는 등 이런 질문들을 퍼부으셨죠. 엄마는 본인이 관상을 볼 줄 안다고 우기는데 그래서 남편의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고향 얘기가 나왔는데 고향이 어디라고 말하자 엄마 얼굴이 급격하게 굳어졌어요. 사실 남편의 고향은 우리 엄마의 고향이랑 같았는데 엄마는 본인 고향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명절 때도 오히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우리 집으로 올라오시는 경우가 더 많았고 제가 엄마의 고향에 마지막으로 갔던 적도 자그마치 10년 전이었답니다.
외조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엄마는 외할머니와 외할머니에 대해 항상 걱정하시고 또 걱정하던 편이었어요.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어쩌다 프로그램에서 고향 지역만 나와도 엄마는 채널을 돌리시곤 했답니다. 궁금해서 물어봐도 엄마는 됐다고 넘기셨기에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저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일부러 엄마한테 말을 안 하고 남편을 데리고 온 건데 엄마는 눈치챘는지 저를 마구 째려보더라고요. 엄마는 표정 관리를 금세 하더니 다른 주제로 얘기를 돌렸고 남편은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가자마자 엄마는 저를 붙들고 왜 고양이 같은 것을 자기한테 얘기하지 않았냐고 닥달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엄마 왜 그래? 고양이 아무리 싫어도 난 엄마 세대도 아니잖아. 그래도 그렇지 혹시 모르잖아. 뭐가 모르는데? 그럼 말해줘. 아유 됐어 말 꺼내기도 싫어. 나는 생각만 해도 기가 차. 엄마는 또 말을 돌리셨는데 제가 사람도 괜찮고 엄마도 서울 온 지 지금 몇십 년이나 지났으니 그만 나쁜 기억은 잊으라고 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그날 남편을 마음에 들어해서 엄마는 찝찝한 마음을 가진 채로 일단 상견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우리 집에 인사를 왔으니 저도 가게 됐는데 간 김에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보고 오려고 했어요. 엄마는 출발 전부터 저에게 느낌이 좋지 않다고 계속 가서 연락하라고 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출발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고향에 갔는데 남편의 집은 시골이라고 작고 넓은 집이 아니고 오히려 좀 크고 넓은 집이었어요. 들어갔더니 남편의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 엄마가 남편한테 해준 것만큼은 아니지만 음식을 많이 해두셔서 기분 좋게 먹었습니다. 남편 부모님은 저에게 이것저것 물으셨는데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동생은 뭐 하는지를 물으셨고 저는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렸어요. 그렇게 밥을 먹고 올라가기 전에 외할아버지를 보고 가려고 했더니 딱 그날 마침 외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다고 아쉽게 못 보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집으로 와서 온갖 질문을 하는 엄마에게 생각보다 친절하고 좋았다고 시집살이 안 시킬 것 같다고 말했었죠. 시골 분들이라 약간 고지식한 면모가 있긴 했지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어요. 크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없으셨고 너희만 잘 살면 된다는 주의라 우리 부모님과도 어느 정도 가치관이 잘 맞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순조롭게 양가 허락을 받고 우리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우리가 결혼한다니까 다들 놀라면서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식장을 정하고 예단을 정할 때도 부모님들은 다 우리를 통해서 연락하시고 직접 만나는 것은 상견례 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신혼집이나 다른 문제는 양가에서 큰 잡음 없이 진행돼서 순조롭게 정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고 남편 부모님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사 근처 한정식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우리 부모님이 가까우니 먼저 도착해서 앉아 계셨어요. 시간이 되니까 시부모님도 약간 급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상견례 전날에 엄마는 너무 긴장되어 머리가 아프다고 진통제까지 드실 정도로 저보다 훨씬 걱정하고 진정하지 못했었어요. 30분은 먼저 도착해서도 물을 어찌나 드시던지 제가 엄마 보고 왜 그러냐 얘기해도 저에게 나중에 자식 낳으면 알게 될 거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아버지도 평소에는 굉장히 침착하신 편인데 그날은 계속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으셨죠. 반면 저나 남편은 이미 양가 어른들을 봤으니 그래도 한번 봤다고 조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 부모님이 우리가 앉아있던 방으로 들어오셨고 저와 부모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아줬어요. 남편 부모님도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셨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서로 어색하고 반갑게 인사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우리 친정엄마의 표정이 급속도로 굳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중간에서 얼떨떨하게 지켜봤고 아빠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죠. 아영아, 짐 챙겨. 나가자. 저딴 집안하고 결혼 절대 못해. 성범아, 며느리 집안이 저 집이었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동시에 각자 자식들에게 이 결혼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고 했고 저와 남편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저를 엄마는 손을 잡고 방을 나왔고 제가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저를 질질 끌고 나갔어요.
아버지도 당황해서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신데 엄마 앞을 가로막고 이유를 말하라고 했었죠. 정신없이 나오면서도 남편 쪽을 봤더니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우리의 경우는 엄마들끼리 서로 아는 사이인 게 확실했고 상견례는 그렇게 망치게 됐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가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항의하고 엄마한테 대들었는데 엄마는 듣지도 않고 외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영이 예비신랑 정순이네야. 세상 너무 좁아. 어떻게 이래? 그러니까 당연하지. 절대 결혼 못해. 뒷좌석에서 엄마에게 말해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엄마는 집에 가서 말한다고 하며 말해주지 않았어요. 당장 그놈과 헤어지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고 엄마는 저와 아빠한테 충격적인 소리를 해주었습니다. 엄마의 고향과 남편의 고향이 같아서 설마 했더니 진짜로 그 집이었다고 하며 엄마는 어린 시절 얘기를 꺼내셨어요. 이야기는 예전으로 거슬러 가게 됩니다. 엄마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증조할아버지와 남편의 증조할아버지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셨대요. 둘 다 농사를 지으셨는데 시장에 내다 파는 과정과 논에 물을 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생겼고 아주 작은 싸움이 나중에는 집안 대 집안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서로 같은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들 아는 사이였는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쪽 집안 덕분에 엄마가 어렸을 때는 조선시대 붕당 정치처럼 마을 사람들이 두 파로 갈라졌다고 해요. 길을 걷다가도 서로 발견하면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고개를 획 돌리거나 시비를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나씩 따지다 보면 두 쪽 다 잘못한 구석이 있었는데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작았던 감정 싸움은 그렇게 커져서 집안끼리 상종도 안 하게 됐답니다. 특히 엄마는 고등학교까지 고향에서 나왔는데 시어머니와 정확히 중학생 때부터 앙숙이었대요.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렇게 양가 싸움이 심하지 않았고 또 어려서 어른들이 놀지 말라고 해도 와닿지 않아 몰래 놀곤 했는데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앙숙이 되었답니다. 어른들처럼 사소하게 싸운 일이 점점 커져서 급기야 머리채를 잡고 싸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 일로 어른들이 학교에 오게 됐답니다. 그런데 학교에 와서도 어른들이 서로 더 격하게 싸워서 선생님들이 오히려 말렸고 나중에는 마을에서 알아서 우리 두 집안이 엮이면 강제로 해산시키고 했다고 하네요. 선생님들까지 포기할 정도로 엄마와 시어머니는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엄마 말로는 시어머니는 못되고 이기적이라고 절대 그런 성격과 인성을 가진 사람이 제 시어머니가 될 수 없다고 제가 태어나서 본 엄마 중에 가장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이제껏 살면서 봤던 사람 중에 제일 인성이 별로인 사람이 시어머니라고 절대 이 결혼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아빠도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엄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숙이 개 보기가 싫어서 올라온 거야.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그쪽 집안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집이야. 절대 결혼 못해. 다른 남자 찾아. 엄마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부정 탄다고 입에 오르지도 말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주 예전부터 엄마가 서울에 올라오기 전부터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외할아버지도 그쪽 집안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눈길도 돌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시어머니 엄마와 머리채 잡고 싸운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저렇게까지 말하니까 저도 이 결혼이 맞는 건가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수의 집안이라고 결혼 반대를 하는 게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온 내 인생에 일어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죠. 엄마가 그렇게 치를 떨며 반대하셔도 저는 이미 남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마음을 접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중재를 요청해봐도 아버지는 한숨만 쉬며 엄마와 둘이 얘기하라 하셨고 엄마는 제가 말만 꺼내도 결혼은 무슨 빨리 헤어지라고 난리치셨죠. 남편에게 연락하니 본인도 과거 얘기를 다 들었고 저처럼 시어머니가 당장 헤어지라고 하는 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남편도 저도 아무리 양가 어른들이 사이가 좋지 않아도 우리는 사이가 좋으니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우리만 좋다고 되는 연애도 아니고 오히려 집안과 집안의 연결이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양측 어머니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고 엄마는 제 얼굴만 보면 헤어졌냐고 물으셨어요.
나중엔 그것도 묻지 않으시고 어디서 선자리를 자꾸 구해와서 무조건 나가라고 강요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제가 열심히 주장해도 엄마가 저렇게 싫어하는데 어쩔 도리가 있냐고 저에게 곤란하다고 알아서 헤어지라는 식이었고 남편의 말을 들어봐도 그쪽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웃겨요. 이렇게 심하게 반대하니까 오히려 남편과 저는 더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돈독해지고 우리의 사이는 견고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결혼할 거라고 말했고 엄마는 저에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따지셨어요. 급기야 외할아버지까지 저에게 연락 와서 하소연하셨죠. 외할머니도 난리가 나셨고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아가, 그 집만은 안 돼. 다른 집은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른 놈 알아볼게. 아니, 할아버지. 저는 꼭 그 집 손주랑 결혼하고 싶어요. 과거는 과거잖아요. 아이, 그 집은 안 돼. 결혼하면 무조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 집은 하나같이 못된 놈들밖에 없어. 할아버지, 저 믿어주세요. 제 남편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니야. 그런 집안은 아예 발도 들이면 안 돼. 당장 헤어져.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저와 남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자랐고 만나서 연애한 건데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른들끼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남편과 저는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모르고 자랐거든요. 알고 사귄 것이 아니니까 저와 남편은 황당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저에게 회사까지 그만두고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고 할 정도로 반대하셨는데 저는 엄마가 그럴수록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그 광경을 보고 자랐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남편과 저한테는 그저 어른들의 싸움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양가에서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제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결코 의도적으로 임신한 것은 전혀 아닌데 엄마는 제가 일부러 임신했다고 외할머니에게 전화해서 엉엉 우시며 딸을 잘못 키웠다고 목 놓아 우셨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임신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진심으로 우연히 생긴 아이였고 양가 어른들 때문에 결혼식도 암묵적으로 취소되고 미뤄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남편과 저는 더 돈독해지게 됐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저를 남자인 남동생보다 훨씬 예뻐하시고 어화둥둥 사랑만 주셨는데 임신 소식을 듣고 저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셨어요. 감히 우리 손녀딸한테 저 죽일 놈의 가정의 씨를 품게 했다고 남편을 찾아가서 따지고 시골에서도 싸움이 났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서로 모른 척하며 무시하고 지냈었는데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시댁에 찾아가서 난리를 치셨대요. 엄마는 저에게 빨리 가서 아이를 지우라고 소리 지르시고 저는 예상치 못하게 아이가 생겨서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엄마와 외할아버지가 난리를 치니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절대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았고 결국 저는 임신한 몸으로 단식투쟁까지 하며 결혼까지 성공하게 됐어요. 아이가 내 배 안에 있다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어코 아이를 출산하고 우리끼리 잘 키워보자고 다짐했었죠. 살면서 엄마한테 반항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부모님 뜻에 반기를 들었던 적이 없는데 그때의 저는 매우 절박했답니다. 엄마는 저에게 그럴 거면 집을 나가서 네 맘대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살라고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남편은 잘못이 없으니 제발 결혼만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 성격에 부모님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했더니 그쪽 부모님들도 머리를 부여잡고 누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게끔 결혼 전부터 잡음이 많았는데 당연히 결혼하고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임신했으니 배가 부른 채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양가 어른들은 의견 다툼을 너무 심하게 하셨어요. 식장 잡는 것부터 싸우셨는데 원래 서울에서 하기로 했었고 시골에는 버스를 보내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집에서 시골에도 예식장이 있다고 거기서 하자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그 촌동네에 뭐가 있냐고 화를 내시고 시댁에서는 시골도 사람 사는 곳이고 그 예식장에서 우리 조부모님도 결혼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셨죠.
결국 우리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둘이 따로 얘기하셔서 서울에서 결혼식을 결정했더니 시어머니가 서럽다고 남편을 붙잡고 몇 시간을 우셨다고 합니다. 식장 위치는 시작이었고 다음에는 예단과 신혼집 위치도 남아 있었어요. 신혼집은 남편이 해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시댁에서 우리 집에 1원이라도 주는 것이 아깝다고 지원을 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 남편을 우리 집에서 처가살이를 시키겠다고 하니 또 갑자기 말을 바꿔서 그럼 해주긴 하겠지만 시댁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수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이 많으셨습니다. 엄마는 그걸 듣고 우리 집도 돈 많다고 우리 아버지는 은행 다니니까 돈 가지고 유세 떨지 말라며 한 소리를 하시기도 했죠. 예단도 요구하는 금액이 많았는데 엄마가 그 시골에서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고 아직도 조선시대인 줄 아냐고 따져서 겨우 무마됐습니다. 결혼 준비하며 원래 신부와 신랑이 많이 싸워서 파혼까지 간다고 하던데 저와 남편은 오히려 사이가 돈독해졌어요. 제가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사이가 더 좋았습니다. 그런 우리 부부와 달리 어른들의 의미 없는 싸움은 지속됐어요. 결혼식장에서 입는 한복 가지고도 마찰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신부 어머님들이 입는 전형적인 분홍색에 보라색을 합친 한복을 고르더니 거기에 레이스를 달고 호랑이 자수를 넣겠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고 웃었는데 시어머니는 정색하시고 진짜로 호랑이와 나비를 한복에 넣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레이스도 어깨 양쪽에 달고 치마는 분홍색의 보라색 무늬로 강조해달라고 하셨죠.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조선시대 중전이 입는 한복은 없냐고 사장님에게 묻는 거예요. 저는 슬슬 당황하기 시작했고 엄마 표정도 매우 안 좋아지셨어요. 엄마와 시어머니는 예전에 만나기만 하면 싸웠다던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는 서로 만나면 무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시어머니가 그런 것을 보고 한숨을 쉬며 결혼 꼭 해야겠냐고 하셨죠. 한복집 사장님이 저한테 몰래 와서 시어머니가 무당이시냐고 물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이상한 고집을 부리셨는데 다행히 엄마가 나서기도 전에 남편이 나서서 엄마 창피하게 왜 이러냐고 한 소리를 해서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그걸 보더니 엄마는 저에게 저것 보라고 저렇게 염치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네 시어머니라고 지금도 결혼 없던 걸로 하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아이를 꼭 낳고 싶었고 남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엄마의 반대에도 꿋꿋하게 결혼 준비를 이어나갔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는 다행히 보는 사람이 많아서 비교적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양쪽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회사 사람들이 말하길 딱 봐도 원수 집안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결혼식도 끝나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남편과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관련해서도 아주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저와 남편은 그냥 어느 순간 어른들의 의미 없는 싸움이란 게 느껴져서 이제는 괜찮았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저는 아기를 출산했는데 서울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아기를 보여주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에서 한 달을 있었으니 시댁에서도 한 달 뒤에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엄마 제발 그만하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무조건 아이와 저는 시댁에서 한 달을 자고 가라며 벌써 이불까지 깔아놨다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밤에 몰래 남편과 야반도주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됐고 그 과정에서 원래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가서 아기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보여주지 못해서 외할아버지도 화가 나시고 몰래 서울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난리를 치셨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일의 양가에서는 우리 집에서 뭘 하면 시댁에서도 하길 원하셨고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발달 과정에 맞게 행동을 하는데 시댁에서는 아이가 걷는 것이 느리니까 제 탓을 하셨어요. 제가 키가 조금 작은 편인데 엄마 키가 작으니 아이가 늦게 걷는 거라고 하시며 시골에 소문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걸 들은 외할머니가 시댁을 찾아가서 우리 손녀딸보다 네 키가 더 작다고 난쟁이 아니냐고 하셨고 그걸로 또 싸움이 일어났다고 해요. 시골이라 거기서 사신 분들은 오래 사셔서 양가 가족들이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나중엔 싸워도 거기 또 그래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그럴 때마다 나중엔 기가 막히고 웃겨서 그냥 저러고 말겠지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어요.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생이 되었고 그동안에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는 남편과 아이만 생각하면 당연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한결같이 성실했고 저만 바라봤거든요. 다정하거나 섬세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직하고 든든해서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저에게 화를 낸 적도 없고 사람이 재미가 없지만 반대로 유흥에 물들거나 바람을 필 가능성은 전혀 없어서 저는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답니다. 주변을 보면 오히려 재미없는 로봇 같은 사람이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아직도 같이 일했던 언니들 말을 들어보면 남편은 회사에서는 더 로봇 같다고 저에게 결혼하길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성실하고 일은 잘해서 승진은 한 번도 밀린 적 없이 연봉을 차근차근 높이는 남편이라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도 얼마나 예쁜지 애교도 많고 저와 남편이 사랑을 많이 줘서 굉장히 밝고 예뻐요. 딸만 보면 기분이 좋고 이 아이를 지울지 말지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후회될 정도로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양가 어른들은 사이가 좋지 않고 우리 부부와 딸만 보면 뭐라 하시며 양쪽 탓을 하거나 욕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부부에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진지하게 식당을 개업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식당? 근데 엄마는 원래 음식 잘하니까 어떤 메뉴를 골라도 잘할 거야. 아니, 네 친할머니 아는 분이 순댓국 식당 유명하게 하셨거든? 근데 이제 늙으셔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대. 그걸 나보고 이어받으라고 하시네. 아, 그래? 엄마 너무 잘됐다. 거기 유명했었는데 엄마가 이어받으면 더 잘 될 것 같아. 엄마가 해보자. 엄마 말대로 우리 친할머니의 고향 친구가 아주 유명한 순댓국집을 하셨거든요. 지역도 서울이라 우리에게 너무 좋은 기회였고 엄마는 그렇게 아는 분에게 순댓국집을 이어하셨어요. 엄마가 원래 음식 솜씨가 워낙 좋아서 유명했는데 그 덕분에 유명한 순댓국집은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이 났는데 서울이라 유동인구도 많고 주변에 회사가 많아서 점심때는 일하는 사람만 몇 명인지 몰라요. 저도 심지어 아이 유치원 보내고 잠깐 점심때만 가서 일을 돕기로 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주인 바뀌고 더 맛있어졌다고 주민들도 많이 오고 방송에까지 나올 정도로 엄마의 가게는 잘 됐어요. 아빠도 은퇴하시고 적적하셨는데 가게에 나와 손님들과 대화하니 즐겁다고 온 가족이 달라붙어 엄마의 가게를 봐줬습니다. 그런데도 일손이 부족해서 직원을 계속 뽑았고 안에서 먹고 가는 사람도 많았지만 포장해서 들고 가는 사람도 많아서 나중엔 포장 전문 직원만 뽑을 정도였어요. 사람을 뽑아도 우리 가게를 찾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도 가끔 퇴근하고 와서 일을 도왔어요. 엄마가 음식을 잘하셔서 밑반찬도 다 손수 만드셨고 김장도 다 가게에서 직접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김치랑 깍두기가 너무 맛있다고 순댓국은 원래 안 좋아해서 안 먹지만 김치는 사 먹겠다고 김치와 깍두기만 사서 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는데 잘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저도 시간이 나면 엄마 가게로 가서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노력했어요. 쉬는 날도 없이 거의 24시간 내내 일해도 사람이 언제나 많았는데 이렇게 가게가 잘 되니까 엄마도 예전보다 얼굴이 더 좋아지셨고 활력도 생기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엄마가 저보다 훨씬 바쁘게 사니까 예전처럼 저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 와서 시댁 욕을 하고 예전에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말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그것도 참 좋았답니다.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절에 시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듣는 것은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 가게가 잘 된 것을 외할머니가 시골에 소문을 내셨나 봐요. 시어머니가 남편과 저에게 전화해서 우리 엄마 가게에 대해서 자세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대답했는데 남편은 자꾸 시어머니가 일하는데 연락와서 물으니까 짜증이 났는지 장모님 가게에 완전 대박 났으니까 자꾸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걸 듣고 기어코 우리 엄마의 가게로 오셨습니다. 연락도 없이 와서 엄마는 처음에 헛것을 본 줄 아셨대요. 뻔뻔하게 우리 가게에 들어오더니 손님에게 왜 그러냐고 당당하게 따졌다고 합니다. 엄마는 처음에 내보내려고 했는데 잽싸게 자리에 앉길래 그냥 빨리 먹이고 내보내야지 생각해서 받게 됐대요. 마침 그날 제가 엄마의 가게로 가기로 했던 날이라 제가 도착했더니 시어머니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팔짱을 끼고 가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하필 점심시간대라 사람들이 많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물통부터 수저까지 하나씩 깐깐하게 보며 뭐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포장도 하고 열심히 주문하고 식당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니까 시어머니는 배가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직원 이모가 순댓국을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니 처음엔 먹지도 않고 열심히 속을 뒤적거리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이상해서 시어머니를 주시했는데 갑자기 본인 머리카락을 뜯더니 순댓국에 집어넣습니다. 제가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싶어 가까이 다가가니까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것 봐, 이게 뭐니? 너희 엄마는 기본도 안 돼 있다.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잖아. 이게 말이 되니? 아니, 어머니. 지금 머리카락 뜯어서 거기 넣는 거 제가 다 봤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이제 시어머니한테도 대들어?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저와 시어머니가 둘이 싸우니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은 다 우리를 쳐다보고 엄마도 급하게 자리로 왔습니다. 제가 억울해서 소리 지르니까 시어머니는 저보고 자기를 모함한다고 엄마에게 자꾸 기본도 되어 있지 않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직원들도 그럴 리가 없다고 해명하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연기자처럼 진지하게 머리카락이 순댓국에서 나왔다고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한두 명씩 가게를 나가고 기다리던 사람들도 머리카락 나왔대 하며 발걸음을 돌렸어요. 저는 아무리 양가가 사이가 좋지 않아도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뭐라 대든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기도 하고 우리 엄마한테 저렇게 대놓고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를 처음 봐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가게 와서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내가 다 봤는데 무슨 말이냐고 울며 따지니까 시어머니는 손님들이 다 나가니까 목적을 달성했는지 웃으며 가게를 나갔어요. 엄마는 허탈했는지 엉엉 우시는데 제가 너무 속상해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가 따지니까 저보고 저리 비키라고 밀기까지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쳐다봐도 끝까지 따라가서 따졌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밀고 택시를 불러 출발했어요. 태어나서 저런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엄마 말대로 무슨 악마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지켜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 너무 뻔뻔하고 못됐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왜 시어머니는 인성이 별로라고 결혼을 말렸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나중에 엄마가 저한테 말하길 원래 그런 인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중학생 때도 그래서 엄마가 너무 싫어서 성인이 되자마자 서울로 올라온 거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왜 그동안 피해 다녔는지 아냐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 엄마가 가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청결이라 주방 이모들부터 가게 직원 이모들 전부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고 손을 몇 번이고 씻거든요. 저한테도 가게를 도우러 가면 무조건 손부터 씻으라고 하실 정도라 엄마는 매우 허탈해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병원도 아닌데 청결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정도로 엄마는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었어요. 출근하자마자 하는 것도 바닥 청소였던 엄마가 위생으로 가게 손님을 잃게 되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답니다. 저는 말로만 들었지 시어머니가 저렇게 악독하게 행동할 줄은 몰랐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네 엄마 미쳤다고 욕하니 남편도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은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화내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해도 받지도 않더라고요. 화가 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 화를 제가 감당하는 게 힘들어서 병원까지 가서 약을 지어 먹었어요. 한의원에 갔더니 그 증상은 화병이라고 한약을 지어주시더라고요. 진짜 아무리 그래도 멀쩡히 영업하는 식당에 자기 머리를 넣고 기본도 되어 있지 않다고 자작극을 펼치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니 시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따졌고 이 사실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도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화났을 때가 없던 것 같아요. 기본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우리 엄마가 아니고 시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외할머니에게 전화로 상황 설명을 하니 할머니도 황당해하며 또 시골에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엄마의 가게는 그 사건이 타격이 커서 다시 부흥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렇게 언제 와도 너무 바빠 늘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던 가게는 기다리지 않고 먹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당할 수 없다고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재료를 손질하셨고 손님들에게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주방도 가림막 없이 공사하게 됐어요. 원래도 위생모를 착용하고 계셨지만 이제는 장갑도 착용하고 손님들 앞에서 계속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서서히 가게는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남편에게 많은 화를 냈는데 저도 남편 잘못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게다가 그렇게 엄마가 반대했는데 결혼한 것도 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상식 없이 행동할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다행히 남편이 그때 자기 엄마지만 자기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사과하고 엄마한테도 와서 대신 사과드린다고 해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시 엄마 가게가 회복할 동안 저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화가 많이 나서 당연히 찾아가지도 않았고 명절이나 생신 때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날 서울에 와서 우리 엄마 가게를 봤던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나 봐요. 아무리 가게가 잘 돼도 그렇게 잘 될지 생각하지 않았던 건지 본인도 가게를 열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 말을 듣고 몇 번을 되물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한정식집을 열겠다고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했대요. 남편이 가게는 아무나 여는 게 아니라고 시어머니를 말렸는데 본인은 자신이 넘친다고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웃겨서 엄마한테 말하니 엄마는 눈을 반짝이며 잘 됐다고 우리도 복수하자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복수하냐고 물어봐도 엄마는 잠자코 기다리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결국 본인의 고집대로 한정식집을 열게 됐는데 남편도 자기 엄마지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한정식집은 만들 음식도 많고 잘해야 본전이라고 한숨을 쉬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도 않았죠. 그렇게 개업날이 됐는데 남편한테 듣기로는 새로 문을 열어서 그런가 많이 붐볐다고 합니다. 제가 엄마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도 엄마는 잠자코 웃었는데 그 웃음의 의미를 저는 다음 날에 알게 됐어요. 아침에 남편을 직장에 보내고 아이도 유치원에 보내고 잠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울려서 짜증나서 받았더니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찌나 목소리가 크던지 저는 받고 깜짝 놀랐어요. 귀청이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야! 너희 집 진짜 왜 이러니? 웬 똥을 보내? 미쳤어? 네? 똥이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엄마가 사돈 똥 받으라고 똥을 보냈는데 이게 뭐야? 당장 가져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엄마한테 연락했더니 엄마는 웃으며 한정식집이라 발효 음식도 있을 거고 나물도 많을 텐데 도움되라고 할아버지에게 연락해서 시골에서 동물들 똥을 모아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웃기고 황당해서 진짜 똥을 보냈냐고 했더니 무려 외할아버지가 손수 트럭에 싣고 날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지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로 똥 가져가라고 난리치고 저는 웃겨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게에 머리카락 넣고 혼자 연기하며 매출을 바닥짓게 했을 때는 언제고 우리한테 저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는 가서 똥을 넣은 것도 아니고 그저 문 앞에 트럭째 똥 배달만 시킨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나요? 시어머니의 아빠가 화가 나서 우리 외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따졌다는데 외할아버지는 그러거나 말거나 문을 걸어 잠그고 낮잠까지 자셨다고 합니다. 시골에 시어머니가 하소연해도 이제 마을 주민들은 또 싸우냐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우리 때문에 자꾸 본인 가게가 망했다고 원망했는데 사실 제가 시골에 가서 시어머니 음식을 직접 먹어봤잖아요. 냉정하게 시어머니는 원래 음식 솜씨가 없으세요. 이건 본인의 아들인 제 남편도 인정했습니다. 모든 음식에 소금을 왕창 넣고 뭐를 만들어도 다 똑같은 소금 맛밖에 나지 않아요. 남편도 자기 엄마 음식보다 우리 엄마 음식을 훨씬 좋아할 정도로 맛이 없으니 굳이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도 망하게 됐을 거예요. 아무튼 개업하자마자 이렇게 복수해서 그런가 시어머니 가게는 폭삭 망해서 2달 만에 식당을 접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엄마 순댓국집은 날이 갈수록 잘 돼서 확장 이전까지 하게 됐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난리쳐서 손님들이 뚝 끊겨서 사실 엄마가 병원도 다니셨거든요. 너무 힘들어하셔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드시지 못해서 야위었는데 이렇게 참신하게 복수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남편에게 말하니까 남편도 어이가 없는지 웃더라고요. 원래 시어머니와 그렇게 돈독한 모자 사이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다시는 시골에 얼굴도 비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어차피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가게에 와서 난리친 것을 본 이후로 살면서 시어머니를 마주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상관없었습니다. 요즘도 저는 엄마 가게에 가서 돕느라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보하려고 쭉 적는데 되게 즐겁게 써내려갔습니다. 유쾌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